지금 여야에서 각기 자신의 자녀들이 로스쿨을 나왔고, 그럼 로스쿨을 나왔으면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대기업에, 하나는 또 법무공단에 취직을 부탁한, 자녀의 취직을 부탁한 국회의원 여야 한 명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 아니냐. 음서라는 것은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뭐 영의정, 뭐 자의정, 뭐 판서 그정 이상한 사람의 아들을 과거가 아니고 과거를 그치지 않고도 특별 채용을 했던 것을 음서제도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판 음서제도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로스쿨 딸 넣어서 그 아들, 딸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변호사 돼도요 7급 공무원만도 못합니다. 변호사가 로스쿨을 통해서 차고 넘치니까요. 근데 로스쿨 생긴 게 과연 저는 이것이 개천에서 용나는 유일한 기회였던 과거의 행시나 사시, 이런 부분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좁은 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시 현시였고, 그 꿈을 가지고 수만 명이 경쟁을 해왔는데요. 근데 지금 로스쿨을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로스쿨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로스쿨에 학비가 비싸서 갈 수도 없어요. 공부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 자체가 1차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고시 공부를 해서 뚫고 가던 길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아들, 딸을 대기업과 또 뭡니까? 법무공단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판검사로 임용이 될 수도 있고, 경력자로서 또 더 나아가서 큰 로펌에 들어가서 경력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경력 관리해 주다가 지금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뭐 법무공단이나 LG 디스플레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노동 문제를 이야기했듯이 지금 돈이 없어서 로스쿨조차 가지 못하는 사람, 옛날 같으면 책 몇 권 사서 고시 공부해서 행시도 붙고 사시도 붙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뭐 서민에게는 각박하고 부자에게는 후득한 로스쿨 제도에서 또 졸업생끼리에서도 부모의 백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좌우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 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나 제 위에 분들은 혼자 서울의 상경에서 중국집에 다니면서 배달하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본인이 가게를 하나 열고 집도 사고 자식 공부를 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때만 해도 또 공부 하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집안 살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지금 이 실업자가 청년 실업이 뭐 120만 명이 넘는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23%쯤 된다.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말 아니에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없는 백에 회사를 갖다가 50군데, 100군데씩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원서를 넣다가. 좋은 학교를 오고요. 나름 실력을 갖췄는데도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취직하는 것이, 취직하고 나면 직장 다니는 게 그렇게 또 장밋빛도 아닌데요. 어쨌든 취직하는 것이, 그래도 좀 그럴싸한 자리에 취직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에 남은 3, 4, 5, 60년 인생이,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남은 50년 이상의 인생이 딱 양갈래입니다. 취직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 또 한 사람 중에서 또 양갈래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5%세대가 안 될 사람, 결국은 5%세대로 추락할 사람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진 벽은 영원히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누리게 가지고 있을 정신적인 압박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회의원들이 현대판 음서 제도를 만들고 그 일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뭐 특혜는 아니다, 사과 뭐 하면 그만인 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자신의 자식과 가족에게 특혜를 줄 사람은 나머지 일에서도 사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적 분노가 지극히 당연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을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청탁,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것을 법제화하지는 않습니까?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정부가 자원외교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수십조를 날리는 일을 밥 먹듯이 한 자원외교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니까 올해 아마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일단 전부 스톱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기껏 한 5개 정도 사업에 570억 정도가 올해 투자됩니다. 즉 2010년에는 1조 한 3천억 정도였는데 굉장히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었죠. 그 570억 중에서도요, 이미 전번에 비싸게 주고 쓸모없는 회사를 사가지고 그 밑에 정유회사는 헐값에 매각을 한 하베스트사, 즉 수조 원을 날린 회사죠. 여기에 물려 들어가서 계속 해야 되는 돈 250억, 이게 절반쯤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원개발 사업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여전히 언론들은 거기에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저유가인 지금이 자원 투자의 적기인데 정부가 자원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서 자원 투자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또 헐값으로 자원 관련 기업들, 공기업들 매물들을 내놓으니까 외국에서 누가 지금 한국 상황을 다 아는데 사겠느냐인데요. 저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개발 저유가인 지금이 혹이다. 유가가 더 낮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세일, 가스, 오일의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에너지 전체의 가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에너지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도 에너지의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은 더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마치 대중적으로 가능할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세일가스와 오일이 지금 40불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배럴당. 그러니까 딱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다시 한 60불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40불대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제가 축소되면서요, 중국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모든 자원의 가격이 20% 이상 떨어져서 자원 수출 국가 같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 세계가 이 장기 경제 불황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러면 자원의 사용 규모가 줄어들 거고, 특히 자원의 에너지의 핵심인 가스나 오일에 있어서는 미국의 세일가스의 이 생산이 여태까지의 중동에서 생산하는, 또 몇몇 오페크 산유국들이 생산하는 가스와 오일의 생산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같은 100불이 넘어가는 일배럴당 그런 석유 시대는 끝이 났다. 이럴 때 세일가스와 오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공급 체계를 미국하고 어떻게 해결하나가 핵심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정부가 유지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에너지 회사에 오히려 육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나 오일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비리로 수십조를 날리는 구도들, 한마디로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패하기만 한 이런 기업들을 또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뒷돈 대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수십조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없애는 것이 한마디로 자원 외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말고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대한민국 풍토에서야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는 지극히 작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올해 이제 9월부터 있을 국감에서 재벌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는 일을 회피하지 않겠다. 즉 문제 있는 재벌 총수라면 국감장에 서야 될 것이다. 아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 그룹의 총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보탠 이야기가 새누리당은 재벌 개혁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이 문제는 야당이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려면 재벌 개혁도 같이 논의하자 라고 또 혹을 붙였기 때문에 그 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어떤 성의 표시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직히 재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국감장에 서야죠. 오나가요. 근데 오나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재벌 오너들을 무조건 소환해가지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혹시 뭐 뒤로 좀 거래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런 어떤 원내대표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누리당은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방향이 조금씩 바뀔 때는 명확하게 그 논리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뭐 지난번에 롯데를 위해서 당청 협의회를 열었다가 정책 협의를 열었다가 또 그 다음 흐지부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새누리당이 항상 말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뒤따라가면서 정리해가는 부분이 아니라 지도부들이 던지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수습을 하면서 없애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봤을 때 신선하게도 볼 거고 좀 무리한 게 아니냐고 볼 거고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시각은 뭐 어느 쪽이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당 정체의 변화의 모습과 맞추어져서 왜 우리 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시점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론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가 마치 정의당의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의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 양극화 뭐 이런 재벌개혁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쫓겨남으로써 유승민 의원이 했던 말은 한 의원의 개인적 사고를 담은 해프닝을 국회에서 정당 원내대표, 대표자 연설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요. 저 당의 노선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유철 원내대표가 문제기업의 총수를 국감장에 세운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또 기업이 운영되는 구조가 불투명하고 그런 불투명함 때문에 그 기업에서 이 고용이라든지 투자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고 그리고 임금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들은 국민들의 유통이나 소비를 전담하는 그런 행태를 해오면서 벌은 돈을 가지고 해외로 수익이 국부가 유출되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누가 저런 식으로 우리 기업 운영을 대기업을 수십만 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지 명쾌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대기업이 임금이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대표적인 누구를 세워보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이 상당히 개혁적으로 바뀌게 될 계기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채 전진을 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